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 직후에는 반응이 뜨끈미지근했던 뉴욕 증시가 어제 또 하원에서 발언이 또 나오니까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러셀 지수까지 모든 지수가 골고루 올랐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S&P 500 처음으로 5,600선도 돌파했습니다. 시장을 이끈 건 역시나 빅테크였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되어 있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낸 덕분에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이틀간의 발언을 토대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나올 CPI 결과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코스피는 간신히 시장 하락을 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일 힘을 받지 못했고 코스닥도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주변에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초기 자본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이 또 증여세 절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업 증여 특례 제도 덕분인데요. 생각보다 절세 효과도 커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덥석 창업 자금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증여 절세법 꼭 알아두셔야겠죠. 콕콕 절세 전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반도체주들이 다시 핸들을 잡자 순간 시속이 훅 올라간 기분입니다. 어제에 이어 간밤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 내놨는데요. 곧 발표될 CPI와 PPI 지표까지 이 시장 상승을 도울지 궁금해집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오르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도 간만에 1% 넘게 올랐고 S&P 500은 1.02%, 나스닥은 0.18% 오르면서 특히 S&P 500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600선 돌파를 해냈습니다. 나스닥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3대 지수 간만에 3개 다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다 같이 올라줬습니다만 최근 들어 다른 지수에 비해서 다우지수 성적이 부진합니다. 보시면 상승률 면에서도 뒤처지는 정도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수끼리도 상승률 차이가 나는데 매그니피센트 7을 추종하는 ETF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비교를 해도 올해 수익률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우량주보다는 기술주가 이 기술주 안에서도 주도주를 선택해야 훨씬 더 극적인 수익률이 나는 시장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시장 전체적으로 초록불 들어온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 이끌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출하량 증가 기대감에 1.88%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4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2.69% 올랐는데 반도체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TSMC 덕분이겠죠. 이어서 구글도 1%대, 아마존도 0.23%대 올라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88% 올랐고요. 일라이릴리도 0.78% 올랐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최근 상승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강한 2분기 인도량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0.35%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이 전기차와 여타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 이어가면서 11개 모든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 보였던 이유 대만 TSMC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인공지능 열풍 등에 힘입어서 올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이상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TSMC 2분기 매출은 6,735억 1,000만 대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SML, ARM 그리고 마이크론 등 강세 보였고요. AMD 같은 경우는 유럽의 AI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또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2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반도체 업종 상승을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죠. 이번엔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최근 물가 지표가 완만한 추가 진전을 보였고 더 좋은 데이터가 연준 목표치 2%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연준은 미국 고용 시장은 아직 뜨겁다, 그리고 탄탄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고용 시장을 꼽아왔는데 이제는 그 고용 시장 침체를 걱정해야 한다고 미묘하게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는 살아났습니다. 장 마감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 73% 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파월의 발언 핵심은 균형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거나 유지가 된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약세 보였는데요. 2년물 같은 경우 4.62%, 10년물은 4.28%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재무부가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선 강력한 수요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될 CPI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짙어지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월가 터줏대감 JP모건이 중국 전기차 공룡 비아디의 목표 주가를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2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대를 팔아치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80% 이상 상향 조정했는데요. 비중 확대 권고도 유지했습니다. 닉라이 애널리스트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점령한 비아디의 주가가 1, 2년 안에 재평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아디는 요즘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관세 폭탄을 던졌지만 비아디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 사흘 만에 튀르키예와 10억 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 협약에 서명하면서 유럽 시장을 뚫어낼 돌파구를 찾아내기도 했고요. 동남아 시장에선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터줏대감인 일본 업체들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었고 이제 한국 상륙까지 준비하면서 빠르게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여전한 테슬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유 비중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주력 펀드죠. 우리 돈 9조 원에 육박한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테슬라 비중은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한선이 10%를 넘지 않는데 스트라테가스 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년에 걸친 이 펀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11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해 삐끗한 손실분을 모두 털어내는 데 성공했죠. 2분기 인도량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최근 외국 브랜드 중 최초로 중국 관용차 조달 목록에 오르는 호재와 더불어서 현재 완전 자율주행 FSD 출하도 초읽기에 들어가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다음 달로 예정된 로보택시 이벤트가 또 한 번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몸살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양사 모두 고심 끝에 오픈 AI 이사회 옵저버 참관인 자격을 포기했는데요. 최근 각국 당국이 인공지능업계 거대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첫 감시 대상으로 삼고 현미경 조사에 나서기도 했고요.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양사 간 파트너십이 경쟁을 저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 디지털 시장법에 걸려든 애플은 앱마켓 독점을 포기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없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했는데요. 올해 1월에서 6월 상반기 누적 매출도 28%, 6월 한 달로 놓고 보면 33% 증가했습니다.
TSMC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76%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글로벌 시총 순위는 8위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 역시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TSMC의 헝거 마케팅, 한정된 물량만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10% 가까이 높여 잡았고 또 회사가 웨이퍼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출은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선주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LS전선에서 또 한 번 수주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LS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을 공급한 데 이어서 이제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해적 케이블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2025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LS가 해적 케이블 시장에서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이유는 해적 케이블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해상 풍력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풍력 단지에서 육지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해적 케이블 시장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LS전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약 1,370억 원을 지급받고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는 약 665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해적 케이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유럽 업체 단 한 곳뿐인 만큼 이번 공장 건설로 인해 LS전선이 해적 케이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어제 KBI 메탈이 24.24%, LS가 13.22% 뛰었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이 5.73%, 또 에러스 에코에너지가 3.2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해상풍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달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공급망 시장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늘리고 있어서인데요.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 시장이 열려 기업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건설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풍력 터빈과 이를 바다 위에 세울 하부 구조물인데요. 먼저 GS그룹의 경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을 위해 약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SK 오션플랜트를 비롯해서 세아윈드, HSG 성동조선 등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 참여 중입니다. 또한 국내 터빈 시장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뛰어들었고요. 이외에도 조선 3사도 해상풍력 설치선 사업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시장에서 후발주자인데도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이 시장이 성장성이 높은 황금 시장으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10년 만에 7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 SK 이터닉스가 17.36%, 또 효성중공업이 12.72%로 강세 흐름 보였고요. 3일 CNS와 CN플러스가 각각 3.59%, 2.3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주에서도 최근 대형 해외 수주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을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K9과 K10의 누적 수출 총액도 13조 원을 돌파하게 됐죠. 또 이어서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의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화시스템은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이는 한화시스템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48.7%에 해당합니다. 또 이외에도 현대 로템과 LIG 넥스본 등도 루마니아와의 계약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출 모멘텀에 방산주도 상승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5%대, 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산텔레콤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군산항과 전주 시내 거점 물류센터를 잇는 61.3km 구간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와 도에 걸친 장거리 노선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자율주행차 화물 운송 사업 추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SOS랩이 4.82%, 또 LG 에너텍이 4.55% 올랐고요. 이어서 엣지 파운드리가 3.73% 올랐습니다. 그 밖에 또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가 모두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걸까요? 높은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상승세가 약하다는 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동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미국의 6월 CPI 대기 모드에 들어간 건지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02% 강보합으로 2,867.99포인트,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어제장에서는 장 초반에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일단 CPI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22% 약세로 다시 85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858.55포인트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엿새째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5,526억 원 순매수 기조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795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2,642억 원 어치 물량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1,003억 원, 외국인이 62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개인만 홀로 1,729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소 약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0.2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8%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보합으로 쉬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KB금융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헬스케어 종목 등만 시세를 냈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 2% 넘는 상승세 시현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리노공업이 1.9%,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가 1.38%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 등 2차전지 대표주는 1~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환율은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3원 10전 상승한 1,38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역외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려갔는데요. 1,383원 90전, 오늘 외환시장 소폭 내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일부 헬스케어 종목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상관관계를 갖죠. 금리가 내리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바이오주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만큼 바이오주의 상승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상인 증권은 올해 하반기 유망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시했는데요.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제약사, 신약 개발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 그리고 의약품 대량 위탁 생산 CMO 기업들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9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회사채 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한다면 해당 종목들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확인하시죠. 우리 시장 오늘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수급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내놓을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또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려서 오늘장에서 핸드폰 부품과 AI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또 하반기 IPO 최대어인 시프트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시프트업은 시장 4위 규모의 개임사입니다. 공모가는 6만 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이미 3조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IPO한 종목들은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했는데요. 이 시프트업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과 리튬주가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승용차가 인기를 끌면서 택시 기사들이 당국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와 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튬주에서는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배터리급 고순도 탄산 리튬 500톤을 중국 리튬 2차 전지 소재 대기업에 수출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 시장 상승세는 다소 약하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이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우리 시장이 파월 의장 발언에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소화하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미증시는 정말 날아가네요. 뭐 지금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고, 네. 뭐 나스닥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진짜 이러다가 조만간에 나스닥 2만 포인트 소리 듣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주요 빅테크주들 다 날아가고요. 이 좀 참신한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수 보면서 88 올림픽 때 그 벤 존슨 100m 달리기 100m 육상에 나왔던 진짜 날랐거든요. 칼 루이스를 제끼고 웬일이야 싶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먹었더만요. 아, 스테로이드. 예. 요즘 미국 증시 보면은 약 먹은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날아가는 뭐 모습이. 파월 때문이라고도 하지만도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비스무리한 네네네. 강도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증시만 유난히 뜨겁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 또 예전에 책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시장 격언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마라. 네.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요. 예, 추세에 맞서지 마라. 그렇죠. 예. 지금 저희 사실 방송 통해서도 지금 시장은 예측보다는 철저하게 대응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러면 이거 새로운 어떤 레벨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네. 하원에서 발언이 네.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요. 인플레이션 상원, 목표치. 하원에 걸쳐서 강했죠. 예. 뭐 꼭 2% 가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요. 예. 또 공화당 의원이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너무 정치적인 결정 아닌가 했더니 예. 우리 원래 그런 거 뭐 정치 일정 신경 안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깜빡이를 굉장히 강하게 켜고 있어요. 깜빡이를 켜고 뭐 경찰차처럼 막 여기다 웽웽웽웽 돌리고 가는데 지금 그런 나 상황이죠. 따라와 이러. 예, 예. 그렇죠. 네. 문제는 오늘 우리 시장이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게요. 한번 우리 시장 또 짚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요즘 그건 어떠세요? 우리 또 강 부장님이 영업 전선에서 딱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군대로 치면 완전 초소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정도. 예, 투자자분들 심리나 어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상당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쪽으로 좀 포트 교체를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인 것 같고 예.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형주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그냥 쏘쏘이 그때에서 뭐 많이 꺾이거나 빠진 건 아니지만 큰 수익은 내진 않아도 그냥 따박따박 정도 수준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계세요? 뭐 저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예. 가장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뭐 대부분은 어떤 종목을 딱 집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 뭐 네. 엔비디아, 애플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예. 그래서 이 정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좋으니까 좋다고 답변해드리고 이거 지금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가 났고 주식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4%. 이게 한 조사기관이 289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투자 현황을 분석한 표인데 코스피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익이 낮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런 이유가 왜 나왔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가 네이버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금년에 순매수 그렇죠. 1위가 네이버.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도 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일찌감치 국장을 탈출한 투자자들은 평균 수익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미국장이 대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최소한 대선까지는 계속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스마트머니는 어느 순간에는 조정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게 조정 없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시점은 대선 이후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9월 이후부터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겠다. 지금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다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그 시점에 같이 대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피보다는 미국의 M7 주식이 더 흐름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M7이면은 뭐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지금 주가가 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게
늦진 않은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거를 현 시점에서 같이 매수에 가담합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예. 그렇게 말은 못 하지만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즈가 있으신 분들. 니즈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도 해외 주식을 상당 기간 오래 투자를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올리는 전략보다는 그냥 있는 주식을 끝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국도 한번 조정이 나오면 1년간 장기 추세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비중 홀드 이런. 근데 대선 혹은 금리 인하 시점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아직 그래도 몇 달은 남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았죠. 한두 달 이상은 더 주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세요. 예를 들어 고객이 딱 종목을 찍어서 올 거 아닙니까? 저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강 부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 좀 조금 더 싸졌을 때 들어가 보시죠라는 조언은 굉장히 제가 봐도 위험해요. 그렇죠. 제가 강 부장님 입장이라도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올 수도 설령 있으니까. 예. 안 올 수도 있고 설령 그렇게 해서 실제 가격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고객은 고맙다고 생각 안 하시거든. 네. 그런데 만약 날아가 봐요. 아, 그렇죠. 그, 그때 살 그 걸. 원망은 그죠. 더 싸게 샀기 때문에 고마운 건 아니고. 근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해외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들이 있었을 때 그 네. 시점을 봤을 때는 다 주가는 고점이라고 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네. 그 시점이 가장 쌌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죠. 예. 원하는 그 시점이 가장 저렴했던 주가였다. 특히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참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된다. 지금 파월 의장 한 이틀 의회에서 이렇게 뭐 일관된 모습이고 조금 더 하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전날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발언도 했다 그러게요. 싶은데 강 부장님 어떻게 뭐 파월 의장의 메시지에서 뭐 좀 읽혀지는 게 있으십니까? 네, 힌트가. 일단은 네. 파월 의장이 요즘에 그 비둘기를 집에서 키운다는 느낌이 있던데 아주 비둘기 사랑을. 근데 완전히 분위기 바뀌었죠. 결정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고 현 시점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 안정이 되려면 어쨌든 간에 경기가 순환이 돼야 되고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수들 보게 되면 S&P는 6일 연속 올랐고 나스닥은 또 7일 연속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애플은 7일 연속 오르면서 현재 시가총액 2일이 탈환한 상태고 테슬라는 자그마치 11일 동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월의 어떤 자신감과 내 정책이 맞았다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거고 현 시점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선을 그었죠. 대선과는 무관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저희 전연결이었나요? 아니면은 방송 중에 그 소수 의견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화 연결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늘 금통위 관전 포인트 부장님은 뭐라고 보세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예. 지난 2월부터 11차례 동결하면서 3.5%를 유지해왔고 일단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는 건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선행해서 내렸다가 뭐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다 독박을 쓰는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이제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중 한 명이 내수 부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예. 위해서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한 명이었고 이번 금통위 때 이 소수 의견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이 총재도 최근에 물가 흐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가는 통화 정책 긴축 기조 영향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추세가 잘 이어진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여기서 변수는 가계부채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액으로는 25조 원 6천억 원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 부담감에서는 좀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도 느껴지고요.
어쨌든 뭐 요거는요 예측이라는 게 보다는 그때 시점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국 얘기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강 부장님, 어제 재밌었던 저 기사 중에 하나가 빌 그로스 말입니다. 왕년의 그 채권왕 빌 그로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발 좀 이렇게 물러나 있는 셈이지만 그래도 그 뭐 시장 관련한 코멘트는 월가 매체들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테슬라가 펀더멘털은 무너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고 또 워딩이 재밌었어요. 민주식 같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강 부장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유 우리 빌 그로스 형님 많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좀 그거 하셨네. 저기 딱 들으시는 순간에 일리 있다 싶으세요? 아니면은 역시 꼰대들은 할 수 없다 싶으세요? 꼰대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 사고 방식에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민주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좋게만 생각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밈은 대세입니다. 대세다. 네, 미래의 대세인 거고 모든 이 젊은이들이 다 밈을 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밈을 하나의 어떤 주가를 올리기 위한 뭐 단순한 이런 거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거고 사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빌 그로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본인 동영상 한 번도 안 찍어 보셨겠죠.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춤도 추고 동작도 해서 다 한 번씩 다 올리는데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 지표도 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올 것이다. 미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테슬라 주가 추이가 저렇게 방금 차트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저 가파른 저 기울기를 보니까 아하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에 한번 좀 당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 어느 정도 저점 온 것 같아요. 사주세요 해서 올라간 저 기울기라기보다는 이 숏셀링 했던 이쪽이 어뜨거러 하면서 그냥 자꾸 레벨이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뭐 되갚는 그렇죠. 그것도 좀 있었을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제 밈 주식이 그 논리로 많이들 급등을 했으니까 뭐 어떤 가격 메커니즘 설명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그거 했고 틱톡을 한번 해보셨는지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메일로. 네, 여쭤보고 알려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미증시는 이렇게 사상 최고 층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온도차가 확실히 나거든요. 네. 예. 뭐 이 전체적으로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과연 올해 증시에 대해서 썸머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미국 시장 분위기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겠죠. 오늘 국내 증시 어떨까요, 진짜? 진짜 저는 이제 외국인들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 잘 모르는 개별 종목보다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강하게 매수하는 경향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이 가능해진 대목인 것 같고 수출 데이터를 근거한 호실적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익 유입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전력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썸머랠리는 시장 전체가 아닌 업종별 또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또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휴가 시즌이 남겨 있죠. 보통 매니저들 휴가 앞두고 보통 1, 2주 전부터는 좀 종목 드레싱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8월 끝나면 바로 추석이 나옵니다. 추석 전에 제게 기억으로는 추석 일주일 전에 조정이 안 나왔던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추석 전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스닥 매매 패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응하지 않아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대형주 장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옵션 만기. 그러네요. 네네. 네. 예. 지금 한번 최근 한 달 사이에 도대체 지수선물 얼마나 샀나 싶었더니 외국인들 5조 3천억이 넘네요. 와, 많이 샀네요. 한 달 사이에. 예. 이것만 봐서는 일단
개장처는 확 잡아 당기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소위 저희가 이제 빈집털이란 말을 하는데 예. 외국인들이 지금 빈집털이에 나선 것 같아요. 빈집털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다 해외로 빠져나갔고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거래량이 적으면 자신의 적은 자금만 가지고도 주가를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사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대 들어서 개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지수상으로는 특히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추가적으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프트업 상장이 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형 게임주고 하반기 그 IPO 시장에서 대여급으로 꼽히는데 공모가가 6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한 1% 상승. 이건 지금 이제 호가기 때문에 막상 이제 개장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프트업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가총액이 3조 4,800억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13조, 넷마블이 4조, NC소프트가 4조 1,900억이니까 이 다음 이어서 4위의 게임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좀 재미난 게 매출은 1,686억 원 작년에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1,11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매출보다 이익 마진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 게임주가 상당히 깊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시프트업이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게임주들도 활력이 나올지 아닐지 결정이 될 것 같고 근래 들어서 넥슨 게임즈라고 하는 종목이 일본에서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게임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매출 증가가 보이는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다른 게임주들은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상승하려면 다시 메타버스의 열풍에 좀 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러한 바닥주들 중에서 대시사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당히 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현된 영업이익 대비 지금 시총 예상 저대로라면 PER이 30배가 넘네요.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대부분의 보통 게임주들이 그렇죠. 그 정도. 예, 30배, 20배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예. 요즘 그러면 게임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체크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많이 급락을 하긴 했었어요. 많이 그래도 급락, 예. PER 기준에서 상당히 높을 겁니다. 여전히. PER 기준에서는. 네. 그게 이제 PER이 높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도 어떤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이 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통신주나 식료품주들은 적은 PER들을 받게 되고 네. 바이오주들이나 게임주 이런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은 PER이 많게는 100배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0배 이상씩 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 현재 순이익이 1,000억이다 예. 라고 한다면 30배니까 3조 원이 되는 거죠. 회사의 가치. 예. 아니 오늘 지금 호가를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한 0.3%,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는데 미중 씨는 아니 그러면 야간 선물 오르는 예. 것보다도 못 오른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저것만 봐서는 동시효과 시세만 봐서는 그러니까요. 또 아직 시간이 이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이른 거 아직, 아니에요? 예, 예. 뭐. 한 55분 정도 되면은 좀 그때 더 다른 양상이 나오지 다른 않을까. 양상이. 또 허수도 네. 많으니까요. 네네. 예.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코스피가 더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 있었잖아요. 여기서 혹시 또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예. 갤럭시 언팩 행사 내용 보면서 결국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간단한 키워드를 넣으면 뭐 SNS에 글을 자동으로 작성된다든지 메일링도 작성이 되고 내가 그동안에 문자 주고받던 내 어투와 스타일에 맞춰서 작성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 번역 기능은 보통 통화할 때 번역 기능을 쓰는 건데 예. 카카오라든지 다른 메신저에서도 통역 기능이 지원이 되게끔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커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갤럭시 링 반지죠. 예.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최대 7일까지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지 끼고 자면 내가 수면 상태가 어떤지까지 측정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뭐 인터플렉스가 이 안에 기판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좀 돌면서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 7과 버즈 3. 이 버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모양과 벗어나서 거의 이제 아이폰과 약간 비슷한 외형을 갖춘 콩나물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갤럭시 7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휴대폰의 교체 수요가 많게는 20%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사실 뭐 퀄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소식만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전문가들 의견은 하이닉스 20%, 그다음에 삼성전자 비중 10% 요였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15%로 바꿔야 되는가, 이걸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삼성전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성공할 것이라는 거에 확신이 있는데, 물론 장기, 중기, 단기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1등 주식이니까 딱히 팔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근데 중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때 엔비디아향 HBM에서 채택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결국은 기대감까지 다 먹고 가고 실제로 오픈이 됐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는 단기간에 많이 솟구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경험상 좀 불안해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3분의 1 수준에서만 비중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눌림목, 최소한 5일선이나 11선까지 눌림목을 보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눌림목이 없는 주식은 절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뭐 흔히 10배 오르면 10배거 그럽니다만 이거 거의 뭐 20배 오르다 하는 한미 반도체 말입니다. 네. 요거는 지금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이제 한 달 이렇게 뭐 조정은 받는데, 요 부분도 지금 저렇게 삼성전자 뭐 HBM 기대감 살아 있고 뭐 계속해서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반도체 이슈는 계속 핫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나 이것도 대형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눌림목이나 그 기술적 측면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준 거죠. 좋은 기회를 줬다. 가격대는 61선까지 밀렸는데 한미 반도체는 어지간해서 이렇게 조정 기회를 주는 케이스는 과거 1, 2년간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한미 반도체 이번에 또 비전 발표한 거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의 미래의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가 많이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나고 보면 한미 반도체도 현 시점이 주가가 가장 낮은 주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879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8,500원, SK하이닉스는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8,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363,500원.
현대차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아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2만 2,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래일 연속 좀 주가가 조정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9,6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2천 원. 삼천당제약 지금 시가총액 순위 어느덧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최근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이제 호가에서는 2.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5천 원. 그리고 엔캠은 1.4%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1만 1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클래시스 지금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1,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지금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882포인트. 오늘 삼성전자 역할이 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겠네요. 예. 모두. 글쎄요. 꼭 저 정도로 거쳐야 되나? 2,875라운드 저항 돌파하면 뭐 오늘 같은 날 단숨에 그냥 2,900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은 추세죠. 그동안은 진짜 오랜 세월 그동안 이렇게 빠졌던 거에 대한 3,300 이후에 빠졌던 거에 대한 이렇게 그걸 올라오는 게 조정의 맥시가 이제 2,800 한 70, 60 이런데 이걸 열면은 이건 이제 한번 전고점까지도 전고점이라보다는 이제 3,000피 얘기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럴 때 다들 잘해야 되는데. 근데 대형주 안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예상 체결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은 보합권이고 지금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반짝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또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엔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아까 강 부장님 가져오신 그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은행 예금보다도 못했던 전체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평균의 개념이긴 하지만 특히 코스닥은 더 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 반도체 쪽 보면은 이제 소부장 쪽이라고 하죠. 좀 중소형주 쪽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대형주가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대형주가 그렇죠. 낫다. 예.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 거래량이 좀 늘기는 했는데 여전히 10조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워낙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조정이 깊게 나오긴 했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괜찮아 보이긴 한다. 그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로스 리서치가 레포트가 나왔던 거죠. 이제 뭐 화요일의 남자. 네. 그 GMBS 에코의 경우에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SK 하이닉스의 신규 공장에 독점 공급 기대감이 있다라는 레포트 내용이었어요. 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에서 그 이천 공장 주민 20만 명의 물을 절반을 다 쓴다고 합니다. 절반치를 1년 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천에서는 추가적인 증설을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향후 신규 공장에는 GMBS 에코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스크러버를 독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 보십시오. 전혀 요지부동합니다. 이렇게 조용 내용 갖고 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살 것이냐. SK 하이닉스 눌림목에서 매성이 다 나와 보인다. 그래요? 참,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꼭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닌 게 또 주가라서 말이죠. 다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사람이 진을 빠질 정도로 기다리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 툭 튀어 오를 거예요. 진 빠질 정도로. 진 빠질 정도로 다 뭐 정리할 사람 나갈 사람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회 비용이나 시간 가치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현 시점에서 눌림목만 요즘에 5일선 눌림목 틈틈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현 시점에서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또 파송될 수 있는 게 그 반도체 기판 하면은 그 꿈의 신소재 유리 기판 관련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인텔도 그 유리 기판 쪽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 얘기가 나왔었고 네. 뭐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제 유리 기판 관련점이 이제 뭐 SKC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HB 테크놀로지 이런 쪽 종목들은 또 주가가 약간 또 끼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래가 좀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IR 설명회에서 유리기판을 들고 나왔는데 깨졌어. 이거 들고 있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들고 이제, 있다가요? 예, 들고 있다가 확 깨지는 그런 영상이 텔레그램으로 막 돌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해당 기판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판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여하튼 내구성이 대단히 약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리기판이요. 어떤 장비에다 그냥 꽂아놓고 쓰는 거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 이틀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위치한 앱솔릭스를 찾아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라고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앱솔릭스가 SKC의 고성능 컴퓨터용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위해서 2021년도에 설립한 자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꿈의 기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앱솔룩스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내는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고 깊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거는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해운주가 조금 그거에 약발을 받다가 한 이틀 좀 이렇게 또 그거 이틀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나? 상당히 큰 조정이 나와요. 예, 지금 큰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일단- 있을 만한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갑자기 휴전 분위기로 가면서 그래요? 예, 급물살 타면서 그럼 홍해는 열리는 거 아니야? 홍해가 열리면 운임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리 우려감으로 주가들이 크게 급락을 한 그렇게. 거죠.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사실 크진 않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지금도 올랐고요. 계속 오르고 있네요.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이 수에즈 운하를 맡고 있는 게 후티 반군입니다. 예. 근데 네. 후티 반군은 하마스보다는 잠시만요. 헤즈볼라. 헤즈볼라, 네. 저 레바논. 헤즈볼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 예. 반군입니다.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군사력 지원을 해주고 동맹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근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하마스와는 휴전 협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헤즈볼라하고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틀 전에 헤즈볼라가 미사일을 또 100방 발사하면서 이스라엘 군인이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까지도 이스라엘은 탱크를 보내서 각오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홍해를 여는 게 시간이 당장 이루어지긴 더 힘들 것 같다.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미리 우려해서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 해운주도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좋아진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판단이 되고요. 우리 해운주들은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예. HMM, 페노션, KSS 해운, STX 그린로지스 등이 있는데 네. 이 종목들 대부분 다 흑자 상태입니다. 뭐 아하. 모든 종목이 흑자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2024년도 가이던스 대비 PER 기준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현재 대한해운 예상이익과 HMM 예상이익, 페노션 예상이익 기준 놓고 봤을 때 대한해운 PER은 3배 수준, 그다음에 HMM은 6배, 페노션이 6배. 이 세 종목만 나온 거는요. 증권사 가이던스가 이 세 종목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 PER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력 전선 관련주 여쭤볼게요. 최근에 또 풍력 그 발전 모멘텀까지 이어지면서 뭐 LS그룹주,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좋잖아요. 네. 오늘도 호가 흐름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오늘 호가 상당히 좋을 예. 거고 눌림목만 준다고 한다면 매수가 들어가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사실 관계자 입장에서는 올해도 사설 실적이 사상 최대지만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수하게 되면 이거 개장하고 네, 더 좀 들어봐도 더 되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네.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 층진을 이어갔고요. S&P 500은 처음으로 종가 기준 5,6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금리 인하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만 미국발 훈풍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0.7% 올라갑니다. 2,888포인트고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86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상승합니다. 지금 88,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상승합니다. 24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28% 상승 중입니다. 36만 3,500원이고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7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상승합니다. 7만 1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6% 상승합니다. 12만 2,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도 0.4% 올라갑니다. 18만 5,600원. 그리고 KB금융도 1.6% 강세를 나타내면서 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68% 상승합니다. 37만 1,000원입니다. 오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SK하이닉스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 나가면서 24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지금 IT 섹터,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0.9%, 1% 상승 중이네요. 19만 1,100원 선이고요. 알테오제는 0.7% 하락합니다. 26만 8,000원. 에코프로 1% 상승합니다. 10만 900원. HLB 1.6% 떨어지네요. 92,200원. 삼천당작 0.2% 소폭 상승 보여줍니다. 다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1만 3,000원이고 HPSP가 0.7% 올라갑니다. 4만 1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2% 상승합니다. 24만 4,500원. 엔캠도 올라갑니다. 21만 3,000원. 엔캠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지약 0.4% 상승 중이고 클래시스는 강보합권이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성일하이텍이 10% 넘게 급등합니다. 82,200원이고요. 세비캠도 9.8% 강세입니다. 46,800원, 46,900원으로 지금 10%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첨단소재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도 5.7% 상승합니다. 4,605원이고요. 리튬 포어스도 5%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선 쪽 먼저 볼게요. 대원전선이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4,480원이고요. 지금 LS가 1% 올라가고 가온전선도 2% 상승합니다. 53,700원. LS에코에너지 1% 상승하고요. 대한전선도 2% 이상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자, HBM 관련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HBM 쪽 지금 윈팩이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DI도 6% 이상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1.7% 상승하면서 16만 5,200원이고요. DIT도 1% 이상 올라가고요. PSK홀딩스 2.8% 강세,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워트 3%에서 2% 올라가고요.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도 2%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또 HBM 관련주도 좀 좋고요. 메타버스, 증강현실 오랜만에 강세 보여줍니다. 자, 메타버스 지금 보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11% 급등합니다. 7,570원이고요. 맥스트도 12% 급등합니다. 4,340원이고요. MP 21% 급등 중이고요. 지금 위즈역 스튜디오도 지금 3% 강세고요. 위즈역 스튜디오도 강세고 네오위즈홀딩스
덱스터도 4.9% 올라갑니다. 그밖에 뭐 뉴플렉스, 선익 시스템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증강현실 쪽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프터 공모가 6만 원이었어요. 자, 오늘은 수급이 어떻게 쏠리는지 좀 볼게요. 지금 38% 급등합니다. 83,100원. 하반기 IPO 쪽에서는 대여급으로 꼽혔는데 지금 주가는 공모가 6만 원이었고요. 지금 39% 급등합니다. 8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349억 원, 34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31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억 원, 2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주식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30분 대비로 지금 달러원 환율은 2원 70전 하락한 1,381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지긴 하네요. 네, 예. 그러네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우리 환율 관련해서 뭐 코멘트 드릴 만한 그거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예. 야, 근데 참 매일 게임 하는 기분으로 주식 하시나 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리튬 관련 주들이 그거 했는데 또 어제 밤사이에 또 리튬 하면 미국의 엘버말인데 엘버말이 7% 넘게 또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도 그냥 바로 따라 움직이네. 그러게요. 그렇게 되고, 야, 저는 내 자이언트 스텝 언젠간 저럴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조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조정이라기보다도 거의 뭐 완전 원위치에서 참 저 사연이 있는 그 회사인데 결국은 저렇게 오랜 세월 저러고 나니까 한번 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사조 쪽은 어떻게 됐어요? 사조대림 수산주요. 네. 오늘 뭐 수산주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식품주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보면은 CJC푸드 소폭 올라가고 그밖에 종목들은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오늘은 수급이 다 반도체. 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5% 강세니까요. 강 부장님, 그러면 김밥 얘기는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김밥? 냉동 김밥 얘기는 이걸로 끝인가요? 그래서 또 나오겠죠.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예, 아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얼추 그럼 알짜가 어느 정도쯤 되죠? 2분기 7월 15일까지는 발표해야 되는 거고. 이달 그게 발표가 며칠 안 되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시적 모멘텀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전력 관련 기기들이나 화장품들이나. 아까 전력기기 얘기를 좀 하다가 네, 광고를 네. 좀 이어가자면 일단 제가 이제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잘 눌림목에 매수를 해서 혹시라도 매수가 성공하면 예. 분기 실적 기준으로 미스가 나지 않는 한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미스는 안 날 겁니다. 엄청난 호실적이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 주가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효성중공업은 조정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줬던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재룡전기는 깊은 조정은 아니었지만 한 5일선 또는 11일선 조정의 기회는 여러 차례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너무 떠버리니까 현실만 따라잡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서 눌림목에서 대응해볼 만한 거. 이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며칠 안 남았으니 발표 나오고 나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겠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두 달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재차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 상태에서 어나더 레벨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기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LG그룹주들도 흐름이 좋은 게 지금 LG이노텍, LG전자, LG디스플레이, 특히나 이제 LG디스플레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 좀 외국인들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LG디스플레이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제 언팩 행사 이후에 예. 폴더블 폰에 대해서 좀 아. 집중을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 언팩 행사의 가장 주요 관심사 역시도 이 폴더블 폰이었고, 이 직접 물건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뭐 더 얇아지고 더 편해지고 이랬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1위는 하웨이가 폴더블 폰 시장을 1등으로 갖고 있지만 애플도 곧 폴더블 시장에 뛰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역시나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차원이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삼성 디스플레이 종목은 없지만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시세에 디스플레이가 주도 섹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약간 주도 섹터에 벗어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실적과 더불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지금 오늘은 그래도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저 기업 이슈 쪽에서도 다뤘던 게 요 해상 풍력 쪽 해상풍요. 오늘 다뤘는데 어제 많이 이제 그 GS 관련해서 오르고 했습니다만 이 해상 풍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그 CS 윈드 아닙니까? 어제는 못 움직이는 것들이만 이제 좀 반응을 하고 네. 조금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한번 재무제표 들다 보니까 야 좀 세다 싶은 생각은 들던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 1분기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던 걸로 미스가 기억을 났었어요? 해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반등 나오다가 확 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2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더 잘 나와야겠죠. 상당히 더 잘 나와야 됐고, 그래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CS 윈드도 많이 밀린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반등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상풍력 얘기 자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해상풍력이 가장 최대 수혜주는 LS가 맞습니다. LS다. 네, LS가 맞고요. LS 그룹주들이 보면 뭐 전력 전선 쪽에도 네. 엮여 있고. 해상풍력의 이 바다의 밑에서부터 전선을 끌어와서 육지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네. LS는 거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갖고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그 인공섬의 전력기기 센터를 만들 때 이 LS가 참여를 하면서 유럽 최초로 LS가 나서서 해상 케이블을 깔았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한 3주 전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 해외 해적 케이블 부분에서는 LS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결국 이제 현 시점에서 주가를 매수가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어저께 이미 13%나 급등을 했는데 매수하려고 했으면은 지난주 제가 LS 한참 얘기했을 때 그때가 나왔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나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한다면 신고가까지 열어두고 계속 물량을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현 시점에서 미리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보니까 이제 개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가 네이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주가 보면은 사실 뭐 계속 내리막길 걷다가 7월 달 들어서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분위기를 타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일단 뭐 매수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네, 네이버가 주가가 오르려면 예. 몇 가지 바탕에 돼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먼저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이버도 장사는 아니니까 같이 밀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연준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양적 완화겠죠. 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예, 시장에 예. 돈을 풀고 자금을 풀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네이버 주가는 강한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 보이고,
그리고 위에 매물대 너무 많아가지고 아.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예. 금융주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밸류업 기대감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특히 보험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또 네.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도 상승입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상승이죠. 오늘 상승 중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하나생명 4%, 동양생명 2%. 네, 예. 실제로 이 세제회 혜택 발표가 나온 직후에는 조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시리즈 형태로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제 발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임팩트가 강한 세제 혜택은 아니었어요. 일단 1,000억을 배당하던 기업이 200억 정도 배당을 더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을 7억 5천만 원 줄여준다. 그래서 7억 5천 법인세 부담 때문에 200억을 고간을 더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은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주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또 정책적으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그러고 그리고 그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은행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금융주들 선뜻 손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대내외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고점 경신을 했고 그리고 2,900선까지 단 5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1% 정도 강세로 2,894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860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82억 원 순매수, 기관도 21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3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반대 흐름이 나타납니다.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13억 원, 기관이 79억 원, 순매도, 개인만 홀로 203억 원 사자 포지션입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게임과 전기 장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가구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영향으로 증강현실과 메타버스 관련주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 증강현실 관련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과 협력해서 개발 중인 혼합현실, XR 플랫폼 기기가 연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맥스트가 22.9% 급등하면서 4,7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노 시뮬레이션이 11% 가까이 올라갑니다. 8,520원. 라운텍도 15.38% 급등하면서 5,55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덱스터가 22.2%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7,000원. 더해서 버넥트 역시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4,995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튬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리튬 플러스와 하이드로 리튬, 리튬 2차전지 소재 제조사로부터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을 요청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하이드로 리튬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시켰지만 여전히 0.9%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리튬주 중에서는 성일하이텍이 4.3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77,300원. 중앙첨단 소재가 5.56% 올라가면서 1,640원이고요. 세빛캠도 4.35%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광무도 3.79% 오르면서 4,105원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30년 전후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인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관리체계 공백을 메우고 배터리 재제조와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역시 성일하이텍 주목받고 있고요. 세빛캠 4.58% 플러스권으로 44,500원, 영화테크가 2.58% 올라갑니다. 8,7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PC도 3% 가까운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4,815원이고요. DS 단석 오늘 1.2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300원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도 체크하시죠. 오늘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힌 시프트업이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개인회사 시가총액 기준 2위 자리를 두고 넷마블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현재 30.6% 급등하며 거래가 78,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주 중에서는 스코넥이 13.19% 올라갑니다. 4,505원. 이스트소프트 4.2% 플러스권으로 18,270원이고요. 크래프톤 1.5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드래곤플라이도 1%대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 그리고 기술 수출 등 다양한 이슈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업황 이슈들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도 바이오 제약 이슈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장세 속에서 부익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당분간은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이 생물보안법 발의 전후로 중국 CDMO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49%나 하락하면서 국내와 아시아의 다른 CDMO 기업들이 반사수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바이넥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6월 말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 전망에 강세를 보인 관련주들이 10일 개막한 BIX 2024에서도 심장병과 뇌질환 관련 등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전문 세션들도 많이 보이게 되면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임상 시험 후에 기술 이전 전략으로 선급금과 마일스톤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국내 바이오 제약 업종이 세계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있어서 향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니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등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 및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종목 선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바이오 제약 관련 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ST팜과 유한양행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팜은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와 저분자 신약 CDMO를 맡고 있는 기업으로 RNA 기반 약물에 사용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현재 아시아 1위 그리고 글로벌 3위의 제조 CDMO의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반사수혜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업종이고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상 지질혈증 치료제인 렉비오의 매출만 작년 대비해서 약 2.5배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블록버스터급 약물들 임상 통과로 인해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단가까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반기 빠른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인데요. 폐암신약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이 오는
8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면 4분기부터 맥라자 미국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이 500억에서 700억 정도 추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FDA 승인 이후에는 빠르게 유럽이나 중국, 일본에서도 총 1,200억에서 1,500억 수준의 마일스톤도 향후 기대가 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한화학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썬렌카의 원료 공급자로 알려져 있어서 추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FDA 승인 이전에 추가로 사상 최고가 돌파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하면서 코스피 2,900에 한층 다가선 모습인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 강세로 국내 증시 상승 출발 후에 어느 정도 완만한 반등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그리고 본격적인 미국과 국내의 실적 발표 장세를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불황형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파웰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진입 언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줬고 이번 주 상하원 통화정책 보고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유지되었지만 구체적인 시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아직은 시장이 완만한 반등세로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CPI, PPI가 발표를 대기하고 있고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심화된 상황이라서 업종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불황형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듯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고 큰 수익을 들인 바이오 제약 업종은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신 개선을 보이고 있고 주도주군으로 이미 안착된 상황이라서 중대형주 위주와 고가 돌파 종목군을 상승 추세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은 아직 주도군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조금 더 체크한 후에 진입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원전이나 화장품 주 등이 지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박민아 재무 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올여름 강력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해 에어컨,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생활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생활비 절감에 특화된 카드들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컨 사용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8월부터 또 도시가스비도 인상된다면서요? 네,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됩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가스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그간 물가 자극을 우려하여 요금 인상을 보류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3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 가격 인상의 원인입니다. 다행히도 전기요금은 동결됐는데요. 여름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가스비와 동시에 인상될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여름이 오면서 이제 냉방비도 걱정되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도시가스비도 인상되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면 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뭐 실적 채우면은 3만 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에어컨,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아낄 수 있는 인기 생활비 카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시되는 NH농협카드의 지금 할인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 원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포함해 공과금을 월 최대 5천 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 롯데카드의 로카 365 카드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각각 5천 원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과금 절약에 특화된 하나카드의 에너지 더블카드 도 인기인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에 대해 청구 할인을 제공합니다. 전월 실적 40만 원을 충족 시 5천 원, 80만 원 충족 시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달인 2, 3월과 8, 9월은 할인 한도를 2배로 확대해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고정비 절감이라는 소비 트렌드가 이제 카드 업계도 반영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1위를 생활비 카드가 차지했다면서요? 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서 2024년 상반기 인기 신용카드 탑10을 발표했는데요. 1위는 신한카드의 미스터라이프였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부터 주말 마트, 주유 할인과 시간대별 할인되는 다양한 생활 혜택을 갖추고 있어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고정비 절감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이렇게 통신, 교통, 공과금, 구독료와 같이 매달 지출해야만 하는 고정비 혜택을 기본으로 갖추고 쇼핑, 뷰티, 공항 라운지 등 여가 관련 비용에서도 혜택을 주는 카드가 대세입니다. 또한 전월 실적이 없거나 낮은 카드, 포인트형보다는 할인형의 인기가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카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 박민아 설계사님, 여기 이런 걸 갖다가 혜자 카드라 그럽니까? 네, 혜자 카드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 혜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조금 풍족한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풍족한 거? 네. 가격 대비 혜택이, 네, 가격 대비 혜택이 좀 풍족한 걸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혜자는 김혜자 씨밖에 없는데 탤런트. 거기서 예? 네. 거기서 네, 파생된 맞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인터넷 용어였습니다. 오. 예. 혜자스럽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방송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혜자 카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불경기 속에 또 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교통비나 전피값도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카드도 있을까요? 네, 점심값 교통비 할인부터 해외여행 관련 혜택까지 니즈가 확대되면서 1인 가구나 직장인을 위한 생활 밀착형 할인 신용카드도 다양한데요. KB국민카드의 마일지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통신비와 음식점, 편의점에서 각각 10% 할인을 제공하며 OTT 구독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은 국내외 전 가맹점의 0.8% 청구 할인이 기본 제공되며 생활 영역에 0.5% 추가 할인이 적용돼서 총 1.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특화 할인을 제공하는 BC카드의 바로클리어 플러스는 점심 식사, 배달앱, 대중교통 7% 할인과 통신비, 구독료, 편의점 등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며 저렴한 연회비와 전월 실적 15만 원이 강점이고요. NH농협카드의 미플럭스 역시 음식점, 대중교통, 온라인 쇼핑의 7%, 커피 전문점에서 30% 할인 혜택이 있으니 소비 패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영업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주변 둘러보면 창업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 이후에 창업을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엔잡 시대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소소하게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창업이 또 정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절세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덥석 특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 증여 특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지연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자 이제 어쨌거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시는데 요즘.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규모가 25조 원.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네. 2022년도 기준으로 23.5%로 주요국 대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서민 경제의 축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이 14조 원,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10조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고금리 여파로 창업을 하고 다시 또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창업을 하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올바르게 자영업을 하기 위한 성장 촉진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들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까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창업은 뭐 이제 은퇴 이후만 하는 게 창업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엔잡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부습을 위해서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젊을 때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창업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께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현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분들 입장에서 이 창업 증여 절세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쭉 있어 왔던 겁니까?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져서 네. 실제로 이렇게 꾸준하게 과세 특례 추이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네.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1년에 102건의 과세 특례 제도가 신청이 되고 있고 실제 규모는 한 320억 정도입니다. 예. 건당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건당 지급을 하고 있다, 증여를 해서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건당 같습니다. 3억 정도. 네. 실제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창업자금을 지원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5억까지? 그리고, 네.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리고 5억 이상부터 50억까지 50억을 한도로 10%의 세율로 저희가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비교하셔야 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여세라고 하면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인 10%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굉장한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에 저희가 창업을 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최대 100억 원까지 한도는 상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큰 혜택을 주는 대신에 반대급부인 요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건. 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저희가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을 하셔야 되고 받은 자금은 4년 안에 해당 업종에 소진을 또 하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다가 10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여세나 해당 이자를 다시 한번 과세하는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이 창업했다가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10년, 해당 과세 10년 특례를 못 가고 뭐 사업을 접거나 망하면은 그때 안 냈던 세금 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도 다 써야 되고요. 4년 동안. 또한 이제 저희가 증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현금이나 예금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러한 재산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창업자금의 특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회피 수단이 되다 보니까 양도세 과세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은 해당하는 증여 범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지금 그 부분은 좀 들으면서 좀 짠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제도가 있으면 꼭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마련입니다만 그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0년도 못 가서 이렇게 진짜 망한 와중에 세금까지 받으라 하면 그건 진짜 가슴이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특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저 정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저 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이게 특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례 적용이 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있는 18개 업종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음식점, 아니면 빵집,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업종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소매업.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도소매업을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도소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 변호사분들처럼 전문직에 대한 창업, 병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건 카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카페에 대한 창업이 문턱이 좀 낮다 보니까 예.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카페는 해당하는 대표 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해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권 판매점도 안 되고. 네. 결국 이제 소비성, 뭐 이런 사행성 이런 거에 대한 업종은 결국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게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세무사님 네. 공제금액 5억이면 꽤 큰데 그렇죠. 지금 이게 사업이 잘 돼서 직원 많이 고용하면 또 아까 10억까지도 된다 하셨나요? 100억까지도. 네. 그러면 일반 정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 방식은 저희 기초 공제를 빼주고 누진세율 10%부터 50%까지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5억 원을 증여할 때를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로 비교를 해보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 20%의 세율로 총 8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저희가 창업자금 특례로 이 돈을 부모님께 받게 되면 이 네. 5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증여액이 높아지다 보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0억 원을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면 저희가 40%의 증여세율로 받던 부분을 10%로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거의 7억 7천만 원이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제 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제 자녀와 함께 그러면은 해보는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네. 이제 사업의 주체가 예. 자녀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국세청에서는 창업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그렇죠.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결국 창업 특례가 인정이 되고 혹은 제외가 되는 경우들을 좀 저희가 따져보면은 2년 이내에 창업 안 한 경우, 네, 그리고 4년 이내에 그 자금을 쓰지 않은 경우, 네.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진짜 이게 창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법에서 정한 업종 위에 다른 업종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 명의로 하던 걸 법인 전환 이것도 하는 안 돼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한 제가 원래 창업자금 증여를 받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폐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려서 부모님께 창업자금 특례를 받고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그것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꽤 많네요. 네, 결국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고용과 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창출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형태를 바꾸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봐주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어쨌거나 이 세제 관련해서 공부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저희 프로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개요만 파악하시고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야겠네요. 적극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예. 어떤 실행을 하시기 전에 네. 상담을 미리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행을 예. 하시고 오시면 절세가 안 됩니다.
아, 이미 저지르고 나서 오면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금 특례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가 증여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네네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면 나는 실제로 정말 자녀의 창업을 위해서 자금을 증여해 줬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창업하려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은 영위하지 않았고 네. 다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동종 업종으로 다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영위했냐에 그렇죠.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네네. 나 혜택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은 냈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 반면에 많아요. 내가 이제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하려고 사업자 그래. 등록증을 하려고 네. 해.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결국 요소의 사실관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네, 사실관계 판단. 그러니까 네.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아니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 그 공무원분들도 다 사람인데 말로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면은 증빙이 필요합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도 워낙에 예.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업을 했는지 예. 혹은 내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전산으로 확인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나 현금 네. 영수증으로 다 거래가 되기 하기야. 때문에 실제 내가 사업을 영위했냐 안 했냐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별로 잘 안 해서 한 건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나는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창업이 아니고 이번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세무서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이제 간이로 과세가 되는 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잘했다가 예, 예. 아니라 그냥 나는 했다. 잘하지 않았어라고 예. 하는 부분도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창업을 했었다라고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네. 법이라는 건 큰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긴 했지만 그 사실관계 판단은 결국 실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으시기 전에는 정말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저희가 가업상속공제랑 다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별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 제가 그래요? 장남과 장녀가 그래요? 있다라고 하면 예. 이 자녀 한 명한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자녀 모두에게 가능한 특례 제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자녀분들이 많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우리 부모 세대의 로망인데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애들 다 창업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네, 근데 그럼 실제로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실제로 앞선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결국 건당 평균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억 정도에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자녀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네. 뭐 자그마한 돈이라도 혹은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증여 받은 이후에 이제 만약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또 상속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때는 세금이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사전 증여분 10년을 10년, 그러니까. 합산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자금 특례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다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난 10년 지났으니까 합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기존에 창업을 할 때 받았던 자금은 상속세에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이제 창업할 때 증여받았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합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전에 증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 그 적기에 자금을 활용해서 네.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나중에 상속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그 3억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건가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실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는 그렇죠. 많은데 예, 자금이 예. 부족하거든요. 예.
네, 도리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에 맞는 특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금 설명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왜 뭐라 그러나 건물 중에 왜 좀 얼기설기 이렇게 좀 돼 있는 거 말고 촘촘한 건물 있잖아요. 왜. 네. 치어들도 빠져나가기 힘든 아,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네, 세법 맞습니다.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반대급부로 그러게요. 정말 그 요소요소에 지켜야 되는 요건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내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자녀분들과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듣기에는 조금 촘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지켜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니까 코스닥 오늘도 좀 힘이 없네요.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예. 그냥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한테 달려있는 그런 지수 흐름인데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2,900 찍고 2,900 찍고 그다음 뭐 오후에 가서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 예. 아직 뭐 오전이 아직 시작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